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한국, 중국과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많고 치료제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약물 치료에 관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왜 일본 약인 아비간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의 아비간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일본의 아비간과 미국의 렘데시비르가 있습니다. 아비간은 성분명이 파비피라비르고요. 마찬가지로 비루로 끝나니까 바이러스 치료제가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중에 바이러스의 RNA 합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은 2월 26일에 약물 치료 공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환자의 몸속에 산소 농도가 떨어진 저산소 혈증이 생겨서 산소 투여가 필요할 때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의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폐에 어느 정도 손상이 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종종 뉴스에서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서 몇 명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시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0세가 안 된 많은 사람들은 폐렴이 저절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볼 수 있겠다. 반면에 50세 이상은 심한 호흡부전, 숨을 잘 못 쉬는 상당히 폐 손상이 진행된 상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고, 따라서 저산소혈증, 몸 안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고 산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합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 폐질환, 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리나라에서도 COPD라고 열심히 캠페인을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면역 억제 상태 등의 환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2번처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50세 전후에 상관없이 산소가 필요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나빠져서 호흡부전이 진행될 경향일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 안에 들어있는 로피나비르라는 성분은 HIV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 분해 요소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에 약물을 같이 투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 기전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투여법은 우리나라와 같고 약을 삼키기 어려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시럽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쁘고 언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 또한 약을 쓰기 전에 이 환자가 에이즈 환자,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이쪽 치료 전문가와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또 이 약물이 여러 약물과 사용할 때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시럽을 먹을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여기에 과민 반응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회사에서 개발해 비축하고 있는 아비간의 경우는 2014년 3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승인했습니다. 신종플루나 인플루엔자가 이전의 약물로 효과가 없을 때에만 쓸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RNA 중화 표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의 본고장인 일본에서조차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 중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비간은 총 2주 동안 투여를 고려하는데요. 첫날은 1800mg 하루 2번, 둘째 날부터 14일까지는 800mg 하루 2번 투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언제 투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요. 여러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신부에는 투여해서는 안 되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약을 쓰기 전에 여성의 경우는 임신 반응 검사를 확인해야 되고 동의서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정액을 통해 이 약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일간은 피임을 철저하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권고안에서는 기타 약물로 렘데시비르, 인터페론, 클로로킨에 대해서 이름 정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는 절대 예방약이 아니고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모니터링 하에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